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근교의 어느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모두 장가를 들여 북적이던 그 집안에 막내 아들 김정수의 신부가 들어온 것은 늦가을 단풍이 한창일 때였죠. 신부의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상인 집안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안이 기울어진 터라 빈손으로 시집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래도 얼굴이 곱고 성품이 어질다며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의원을 불러봐도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큰아들 김정국이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님께서 그저께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둘째 김정민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집안의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상을 치르려니 온 집안이 바쁘게 돌아갔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의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며느리 하나 새로 들인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글쎄 말입니다. 아무래도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닐까요? 빈손으로 시집 온 것도 그렇고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순이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시아버지를 잃다니 이보다 더 불운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초상이 끝나고 난 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시선이 날카로웠죠.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에 화가 났다.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님. 빈손으로 온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날 밤 순이는 남편 정수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무엇을 말해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서방님,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불길한 여자인 걸까요?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정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사람의 생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당신 탓이 아니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신경 쓰지 마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우리도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거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집안에서 막내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아내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으니까요. 그 후로 순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 짓는 일부터 빨래, 청소까지 굳은 일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이거라도 해야 밥값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순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빈손으로 시집 왔다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모든 게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래도 남편 곁에서 버텨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순이를 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죠. 시어머니마저도 며느리를 대할 때면 어딘가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소, 순이.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우리도 당당해질 날이 올 테니까요. 정수는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견뎌내겠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시댁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의 그 차가운 시선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동서, 빨래 다 했어? 큰 며느리가 높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이보다 2살 많은 형님이었지만 늘 하인 부리듯 말했죠. 네, 형님. 다 말렸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 담글 콩 다시고 마루도 닦고 손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렇게 핀잔을 듣고 있으면 둘째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녁 준비도 서둘러야 할 텐데. 순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해도 인정받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서기를 낳은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른 손자들은 가족 모두가 예뻐해 주었지만 서기만큼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죠. 아이고, 우리 장손 정말 똑똑하구나. 시어머니께서 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예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순이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서기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순이가 아들을 데리고 가도 시어머니께서는 대충 쳐다보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저리 가서 놀거라. 딱 그 정도였습니다. 다른 손자들에게 보이시던 그 따뜻한 미소는 서기에게만큼은 없었죠. 하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제일 큰 집이 가장 먼저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집을 마련해서 독립을 한 거였어요. 어머님은 큰아들 내외한테 넉넉한 자금을 보태주었죠. 이를 눈여겨보던 둘째네도 곧이어 손을 벌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집을 따로 구해봐야겠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데. 둘째 아들의 부탁에 이번에도 어머니는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채 몇 개월 만에 두 집이 분가를 했어요. 그래도 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바느질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 순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수만큼은 아내를 위로해 주려 애썼습니다. 부인, 우리도 분가를 해볼까요?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초가집 말이요. 주인이 한양으로 이사를 간다며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군요. 어느 날 정수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독립의 기회가 온 것이었죠. 정말이옵니까, 서방님? 그런데 돈은? 걱정 마시오. 우리가 혼인할 때 아버지가 몰래 조금 챙겨주신 것이 있소. 내가 품삯을 모아둔 것과 부인이 그동안 바느질로 번 돈을 합치면 충분할 거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뜻밖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도 이제 장가든 지 몇 년 됐으니 독립할 때도 됐지. 차라리 그게 편하겠구나. 오히려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던 터라 시어머니께서도 속으로는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마지막 막내네까지 이사한 지 한 달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몸져 누우셨답니다. 큰 며느리가 허겁지겁 달려와 말했습니다. 순이와 정수도 급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침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아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정국과 둘째 정민이 본가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돼서가 아닌 것 같은 눈치였죠. 와서는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병수발은 뒷전이었죠. 어머님, 병수발은 제가 하겠습니다. 큰 며느리가 호기롭게 말했지만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며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평생을 키우고 돌본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는 걸 느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실 뿐이었죠. 그때 순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시집와서 늘 빚진 마음뿐이지요. 어머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미웠던 막내 며느리가 유일하게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지셨던 거죠. 고맙구나, 아가. 시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다려드리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죽은 또 뭐냐? 어제 것과 똑같잖냐?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밀어내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순이는 묵묵히 그릇을 들고 나가 새로 죽을 끓였습니다. 닭을 구에다가 우린 국물에 쌀을 넣고 정성스럽게 끓인 죽이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몇 숟가락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도 미지근하고 수건도 거칠어서 살이 따가워 몸을 닦아드릴 때도 온갖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순이는 그럴 때마다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병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큰아들 정국이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남겨두신 장부나 문서들은 어디에 두셨는지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님. 유언도 미리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색이나 식사는 관심도 없이 재산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냐, 이놈들아.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국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번갈아 찾아와서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논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집 문서도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들을 들으실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쓰라리셨던 거죠. 그런 와중에도 순이만큼은 묵묵히 간병에만 매진했습니다. 밤중에 끙끙거리시면 잠에서 깨어 등을 문질러드리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순이야, 너는 왜 유언이나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불쑥 물으셨습니다. 그런 건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 어머님. 지금은 어머님께서 빨리 나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순이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남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드시면서 오늘 죽은 괜찮구나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몸을 닦아드릴 때도 고맙다, 아가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이 와서 재산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씁쓸해지셨습니다. 사람이란 참 어리석은 것 같구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순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모으고 아끼며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누워있으니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어머님,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늙어서야 알게 되는구나. 젊을 때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다워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답게. 제가 옆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선 말없이 눈엔 눈물이 고인 채로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무렵 큰아들 내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어머님, 이제 정말 유언장을 써두셔야 합니다. 논밭은 어떻게 나누실 건지, 집은 누가 물려받을 건지, 재산 분배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셨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뿐이고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셨던 거죠. 나가거라, 다들. 머리가 아프다.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후 순이가 따뜻한 차를 끓여 올렸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고맙구나, 아가. 너만이 진짜 내 곁에 있는 것 같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처음으로 보이신 약한 모습이었죠. 순이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사실 힘겹지만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순이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순이의 손을 꼭 잡고 계실 뿐이었죠. 그 밤 시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순이는 곁에서 밤새 지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본 지 2달이 지나면서 집안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죠. 김가 어른은 계십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시길래 이른 아침부터 소란입니까? 큰아들 정국이 마침 집에 와 있던 터라 얼른 나와 물었습니다. 저희는 송판서 댁에서 나왔습니다. 빌려간 돈 300냥을 받으러 왔습니다. 300냥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정국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예전에 김영감께서 친히 오셔서 빌려가셨습니다. 증서도 있고요. 사내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정민도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돌아가신 분께서 혼자 처리하신 일이니까요. 어쨌든 날짜는 이미 지났으니 당장 갚으셔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침상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누워 계십시오. 순이가 부축하며 말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가봐야겠다.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다리로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영감이 그런 빚을 졌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마님. 이 증서를 보십시오. 시어머니께서 증서를 받아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맞구나. 이 도장이 영감 것이 틀림없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00냥이면 논 두어 맞이기는 좋게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집과 논밭을 압류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엄포를 놓고 돌아간 후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국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정민도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났죠. 이 집이 박서방한테 빚진 집 맞습니까? 쌀 장사하는 최 영감한테도 받을 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달아 찾아오는 채권자들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사업 확장을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셨던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빚을 진 거냐? 정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부나 문서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혼자 처리하셨던 일들이라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어머님? 며느리들도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며칠 후 형제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순이도 정수와 함께 자리에 앉았죠. 이 빚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국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따로 살림을 차린 지 오래라 관계없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나간 지 몇 년 됐는데요. 둘째 며느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빚은 누가 갚는단 말입니까? 정수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막내가 책임져야죠. 아직 집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집에서 제일 오래 빌붙은 것도 맞잖아. 정국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집안의 빚은 내 몫이 제일 크다.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형님들,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수가 억울해하며 항변했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정민도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늘 주눅 들어있던 막내였으니까요. 그때 순이가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장부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부를 내가 본다고?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부를 보겠다고 하는 거야? 정국이 비웃었습니다. 글자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네. 큰 며느리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저는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장부를 정리한 적이 많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인의 딸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지가 포목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도왔습니다. 장부 보는 법도 알고 돈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압니다.
그런 걸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여자가 그런 일에 관여한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을까 봐서요. 순이의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어차피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 어머님, 형들이 반대했지만 시어머니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숨겨두셨던 장부들을 순이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영감이 쓰던 장부들이다. 혹시 내가 뭔가 찾아낼 수 있을지. 순이는 등불을 밝히고 밤새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죠. 며칠 후 순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십시오. 순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저희가 오히려 받아야 할 돈이 갚아야 할 돈보다 더 많습니다.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시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상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시면서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정말이냐? 시어머니께서 반신반의하며 물으셨습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오면 빚을 다 갚고도 남습니다. 순이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순이가 장부에서 찾아낸 채무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 새벽부터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입구에서 곡물 장사를 하는 이서방네였죠. 이서방님, 안녕하십니까? 순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김가 막내 며느리가 아닌가.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이서방이 의아해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서방님께 빌려드린 돈이 있다고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순이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지. 김영감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서방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장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0냥을 빌려가셨다고 되어 있네요. 순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게. 맞긴 하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편찮으셔서 제가 나섰습니다. 순이의 당당한 모습에 이서방도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알겠네. 며칠만 기다려주게. 돈을 마련해서 갚겠네 대신 나눠서 갚아야 할 것 같네. 이렇게 첫 번째 성과를 거둔 순이는 용기를 얻어 다른 채무자들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순히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박상희는 아예 모른다고 잡아댔죠. 무슨 소리야? 나는 김영감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어. 여기 장부에 분명히. 장부가 뭐가 중요해? 증서가 있어야 말이지. 박상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장부 말고 증서들은 어디에 보관해 두셨을까요? 영감이 따로 보관하던 곳이 있을 텐데. 잠깐만 있거라. 시어머니께서 기억을 되짚어 보시더니 사랑방 마루 밑에 숨겨둔 상자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상자에서 순이는 여러 증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박상인에게 빌려준 돈의 증서도 있었죠. 다음 날 순이는 증서를 들고 다시 박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이가 증서를 내밀자 박상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런. 정말 빌린 게 맞네. 100냥입니다.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순이의 당당한 모습에 박상인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 돈을 받아오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가 막내 며느리가 직접 장사치들을 찾아다닌다네.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런데 말이야, 제법 똑똑하게 처리한다더라. 말을 얼마나 야무지게 한다던지. 고개만 숙이고 다녔던 여자가 완전 딴판이라던데.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순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에 정직한 거래를 하니 신뢰가 쌓여갔죠. 특히 장터에서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순이의 장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이 비단은 한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품질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순이가 정성스럽게 설명하면서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품질만큼은 보장해 드립니다. 순이의 솔직한 말에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를 보냈습니다. 김가 며느리가 파는 거라면 믿을 만하지. 그래,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점차 순이의 장사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판다 하면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겠네.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순이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야, 여기 좀 보거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필요하면 팔아라. 내겐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 내다 팔아서 집안을 살려라.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순이는 감격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폐물들과 옷가지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팔면서도 품질은 보장했죠. 욕심은 버리되 믿음은 지켜야 장사가 오래간다. 이것이 순이의 장사 원칙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과부가 된 옆집 아주머니에게는 쌀을 나눠주고 병든 할아버지에게는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죠. 김가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네. 저렇게 어진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순이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몇 달 후 순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받아오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팔아서 집안의 모든 빚을 갚고도 여유가 생긴 것이었죠. 정말 대단하구나, 아가야. 시어머니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이렇게 담대하고 훌륭한 여인인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서방님이 믿어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순이의 활약으로 집안이 안정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나니 시어머니의 마음도 한결 편해지셨죠. 다들 도망가듯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다른 가족들은 본가로 오는 걸 더욱 꺼려했어요. 뻘쭘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약해져 가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죽 대신 미음을 끓여드릴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께서는 순이를 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애정이 느껴졌죠. 아가야, 이리 와서 앉아라.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순이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순이가 시어머니 곁에 앉자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다, 아가야. 나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빈손으로 온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른 며느리들이랑 처음부터 비교를 해버린 거지. 그리고 영감이 돌아가시자 내 탓으로 돌렸다. 어머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었구나. 마음이었어.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손을 더욱 꼭 잡으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나를 짐으로 여겼는데 심지어 내 자식까지 날 짐덩이 취급했는데 나와 피도 섞이지 않은 내가 나를 끝까지 돌봐줬다. 그리고 집안이 망할 뻔했을 때도 너 혼자 나서서 모든 걸 해결했지. 어머님,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아가. 내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망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껍데기만 보고 살았구나. 순이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맹이를 보게 되었구나. 너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어. 시어머니께서 순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나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순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방 뒤편 벽장 안에 작은 처람이 하나 있다. 그 안에 집 문서와 논밭 문서, 그리고 금덩어리 몇 개가 들어있어.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영감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숨겨둔 거야. 다른 아들들은 모르는 일이다. 어머님, 그런 중요한 것을. 내가 죽으면 그것들을 내가 관리해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이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다, 순이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나도 안다. 시어머니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너 같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칠 후 시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시는 것도 힘겨워하셨죠. 다른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들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정국이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별거 없다. 시어머니께서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언 같은 건? 정민이 슬쩍 꺼내자 시어머니께서 노려보셨습니다. 나가라, 다들. 보기 싫다. 결국 다른 가족들은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순이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순이야, 내가 죽으면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 어머님,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 내 딸아.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미워하셨던 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후 순이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처람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집 문서와 논밭 문서, 그리고 금덩어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셨는지. 순이는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 후 아니나 다를까 다른 가족들은 본가를 기웃거리며 유언장과 각종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과 훈장님도 증인으로 참석하셨죠.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국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 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장님께서 유언장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정수와 그 아내 순이에게 물려준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뒷산에 작은 논 한 마지기씩을 준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국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정민도 따라서 항의했습니다. 이건 꿈인 것이다. 유언장을 바꾼 게 틀림없다. 재수 씨가 우리 어머니를 홀린 거 아니오. 큰 며느리가 순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막내가 어머님을 깨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께서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글씨도 어머님 친필이 맞고 도장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에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정국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훈장님께서도 유언장을 살펴보시더니 같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글씨체가 평소 어머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막내한테만 모든 걸 주신단 말입니까? 그건 어머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지요.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꾸민 거야. 큰 며느리가 순이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이장님께서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뜻입니다. 이를 함부로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막내 며느리가 어머님을 가장 정성껏 모셨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병수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잖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요. 이장님의 말에 형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도 막내 며느리 혼자 나서서 모든 걸 해결했지요. 어머님께서 그런 걸 다 보셨을 겁니다. 훈장님도 거들어 주셨습니다. 며칠 후 형들은 관아에 가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도 유언장이 진짜라고 판정했죠. 관아에서도 유언대로 하라고 하였다. 더는 억지 부리지 마라. 현령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못난 아들과 빈손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하던 부부가 실은 이 집안의 기둥이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큰 소리 치던 자식들은 정작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 뭘 했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순이와 정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형수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정국이 화를 내며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않겠어요. 정민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돌아오세요. 정수도 형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길로 짐을 꾸려 아예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버렸죠. 그날 밤 순이와 정수는 시어머니의 유품 앞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집안도 잘 돌보고 제사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정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등불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해야겠습니다. 정수도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순이와 정수는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가족들과는 인연이 끊어졌지만 그들만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순이와 정수는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한 번도 제사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정성껏 제사를 모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차례를 올리겠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집안이 평안했습니다.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정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들도 부모를 따라 제사를 지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서기야,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네, 아버지. 서기가 깍듯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집안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순이의 뛰어난 장사 솜씨 덕분에 살림도 넉넉해졌고 마을에서의 평판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순이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상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정직한 거래와 좋은 품질로 명성이 퍼져나갔죠. 김가 상단에서 가져온 물건이라면 믿을만하다. 한양의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인네가 상단주라니 참으로 별일이로구나.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순이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순이는 이익의 일부를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썼습니다. 과부들에게는 생활비를 대주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내주었죠. 순이 마님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습니다. 정말 복받을 뿐이야.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방님, 마을에 의원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좀 보태면 어떨까요? 의원을 말이요? 네, 아픈 사람들이 멀리 한양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요. 순이의 제안에 정수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작은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사비를 들여 세운 것이었죠.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모셔와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마세요. 순이가 의원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어려울 텐데요. 제가 보태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런 순이의 마음씨에 의원도 감동했습니다. 또한 순이는 한약방도 하나 더 세웠습니다. 좋은 약재를 구해다가 저렴한 가격에 팔았죠. 순이 마님이 세운 약방 덕분에 우리가 사는구나.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야.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푼 만큼 거둔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순이의 상단 사업도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까지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죠. 김상단주는 여자지만 매우 똑똑하다더라. 정직하기로 소문났으니까. 전국의 상인들 사이에서도 순이의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순이는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그저 내 몫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순이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형 정민의 아들이었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조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냐? 정수가 조카를 불쌍히 여기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조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순이와 정수는 조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이곳에 돌아왔구나.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먼저 밥부터 먹어라. 순이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큰형 정국도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정국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정수가 형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많이 고생하셨지요. 순이야, 내가 옳았다. 이렇게 와서 미안하구나. 정국의 아내도 순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하나둘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죠. 가족이니까요. 모든 걸 잃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순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성 상단주로서의 성공은 물론 이웃을 돕는 선행으로도 유명했죠. 큰 소리치던 자식들은 다 흩어졌으나 묵묵히 책임진 며느리만이 남았다네. 고개 숙인 며느리가 결국 집안을 일으켰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순이의 삶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와 정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소. 모든 게 어머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내와 헌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안이 다시 일어난 건 고개 숙인 며느리의 덕분이었지. 마을 사람들의 이런 평가가 순이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이라도 끝내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지탱하는 힘은 인내와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물이 고요할수록 깊은 것처럼 고개 숙인 며느리 순이의 삶은 가장 깊고 귀한 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집와서 모든 이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도맡아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끝내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흩어졌던 가족들마저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고지덕, 고난을 참고 견딘 덕은 끝내 보상받는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